만약에 정부가 우리들의 피 같은 돈을 완벽하게 통제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나 꼽혀있고 빚이 얼마나 있는가를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결제 하나하나를 정부가 감시를 하고 심지어 내가 쇠가 빠지게 번 돈을 정부 정책이나 방향에 따라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쓰거나 내가 쓰고 싶을 때 통장에 모셔놓을 수 없게 정부가 막는다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공산주의 국가 정책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이미 전 세계 130개가 넘는 국가에서 정부가 모든 돈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 CBDC에 대해서 이미 진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중국 이런 나라처럼. 그래서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CBDC 도입을 검토를 천명을 한 다음에 이런 형태의 디지털 화폐 컨트롤이 계속해서 미국 사회에서 수면 위로 오르고 있고 활발하게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중앙은행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아직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 디지털 화폐 정책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냥 이건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거나 저항 없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그대로 받아들이고 편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컨트롤하는 디지털 화폐, 일명 CBDC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CBDC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러니까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지폐나 아니면 동전처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형의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니고 tangible 화폐가 아니에요. 디지털 전자 형식의 화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자화폐의 개념은요 지금도 활발히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페이, 애플페이, 신용카드, 아니면 카카오페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현금을 우리가 주고받는 게 아니고 전산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전산 처리.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전자화폐나 디지털 화폐 서비스는요 은행을 중간에 끼고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송금을 하거나 신용카드를 쓰고 신용카드 대금을 낼 때 항상 은행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이 CBDC는요 그냥 통장 개설 없이 바로 앱으로 돈을 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랑 같은 건데 CBDC는 실제 은행 통장이 없고 그냥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정부가 운영하는 앱에 꼽히면은 우리가 그거를 쓰는 거예요. 이게 장점은 확실해요. 뭐냐? 은행을 끼거나 신용카드 회사를 끼고 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CBDC를 가지고 정부가 어떤 명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느냐? 일단 첫 번째가 압도적인 편리함이나 효율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종이 화폐나 동전을 찍으려면요 그거를 찍어내고 화폐를 생산하는데 재료비나 운송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에서는요 돈을 프린트하고 운영하는데 수조 원을 쓰거든요. 진짜로. 근데 CBDC는요 이게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이런 생산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조 원이 드는 화폐 찍을 돈을 아낄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CBDC 디지털 화폐를 쓰시는 분들은 세금을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정부가 디지털로 시민들의 모든 돈을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물난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터졌다. 그러면은 원래 미국에서는 이런 난리가 터져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줄 때 작년에 이 사람이 세금 신고를 얼마나 했는지 그거를 보면은 대충 소득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류를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금 대상자를 이렇게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 납부나 환급을 위해 가지고 이전에 연결해둔 그런 개인 통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은행 통장. 그런 걸로 이제 복지 지원금이나 재난 지원금을 쏘아주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 과정이 오지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물 난리가 나고 토네이도에 가축이 공중에 빵빵 뜨고 전염병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이거 정부 일 처리하는 거 기다리다가 속이 천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CBDC가 정착이 돼가지고 정부가 모든 돈을 직접 관리하고 디지털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일괄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큰일이 터졌을 때
바로 정부가 복지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앱으로 쏘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 개개인이 앱에 얼마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정부는. 그래서 이 중앙 디지털 화폐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 시민들에게 진짜 압도적인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셋째, 자, 이게 진짜 그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라는 거죠. 뽕약 거래나 자금 세탁이라든지 머니 런저리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이나 뭐 탈세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헛짓거리를 할 때 주로 현금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죠, 사과 상자에 이쁘게 현금 담아가지고 찔러주잖아요. 현금은 추적이 안 되니까 돈 세탁에 사용되는 점포들 보면은 거의 다 현금 장사를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데 현금을 아예 못 쓰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를 시킬 수 있고 단절을 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화폐를 전부 다 디지털로 돌리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어차피 정부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썼는지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연도에는 세금 이만큼 내면 되시니까 저희가 이만큼 빼가겠습니다. 오케이? 하면서 정부에서 세금을 바로 차감을 해가는 겁니다. 앱에서 바로 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범죄 없는 아주 깔끔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런 명분을 세우고 화폐를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돌스야, 나라님들이 범죄자 새끼들이 못 설치게 대의를 위해서 친히 내 돈을 직접 관리해 주시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쳐들어야지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거냐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CBDC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불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닦아드리겠습니다. 자, CBDC가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돈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나라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월급 받거나 아니면 장사해서 번 돈을 통장에 거의 모셔놓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고 소비 활동이 위축이 되면은 부가가치세가 안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쓸 때마다 거기에 세금이 달라붙어가지고 정부가 닦아먹는데, 세금을 받아먹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부가가치세가 안 거치잖아요. 그만큼 정부가 세금을 못 뽑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차를 안 사고 집도 안 사고 돈을 안 쓰고 이러면은 기업들도 물건을 못 팔고 서비스를 못 파니까 법인세를 못 내요. 법인세가 쭉쭉 들어와야 정부가 세금이 빵빵하게 거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직원들 정리해고를 하죠. 그러면 직원들 정리해고 됐으니까 또 실업자가 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소득세도 줄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돈줄이 마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또 정부에서 실직자들 구제하려고 돈을 뿌리거나 정부 주도 사업을 벌입니다. 그러면은 또 정부 빚이 또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CBDC로 정부가 우리 개개인 돈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은행에 그냥 거의 모셔놓고 싶어도 돈의 유통기한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돈의 유통기한을 걸어버리면은 이 돈은 한 달 안에 안 쓰면은 소멸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제한을 거는 거예요. 이건 뭐 피자집 쿠폰 같은 거예요. 정부가 지금 마음대로 내 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게 뭐 무슨 뭐 정부 보조금도 아니고 재난지원금도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금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처럼 일해서 번 돈을 정부가 임의로 조건부를 붙이고 시간 제한을 놓고 쓰게 부추긴다는 거예요.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추가로 지원금 형태로 주는 돈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 형편에 따라 가지고 원래 없다가 생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원래 없다가 생긴 돈이니까 이거는 무슨 뭐 시간 제한을 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래시장에서만 쓰게 하거나 아니면 특정 상점이나 특정 업체에서만 쓸 수 있게 통제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만은 이거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을 갖다가 내가 안 쓰고 저축 좀 했다가 내년에 경기 좀 좋아지면은 그때 쓰고 싶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내 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부에서 공짜로 준 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쇠 빠지게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여러분이 쓰고 싶을 때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정부가 뭐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을 빡세게 펼친다. 그러면은 당신은 이번 달 탄소 배출 할당량을 초과했으니까 더 이상 휘발유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걸어 다니세요.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결제를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야, 니는 뚱뚱한데 어디 건방지게 떡볶이에 치즈를 추가한다고 쳐나대고 있냐? 결제 못해?
너는 당뇨니까 아이스크림 못 사 먹어. 야, 너는 대가리 다 빠진 놈이 무슨 샴푸냐? 트리트먼트냐? 그냥 빨래비누 사가지고 대충 감아라. 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번 돈을 내가 쓰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곳에 쓴다라는 그런 자유의지가 통제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정부가 CBDC로 시민들 지갑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은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돌변하는 항목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만약에 시민들 중에 정부 정책이나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에 비판적인 글을 올려요. 아, 대통령 졸라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 말하는 거 봐라. 아,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에 비판적인 글이나 정부 반대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런 식으로 정부나 기득권에 반하는 의견을 가지면은 정부가 그냥 클릭 한 방으로 시위에 가담한 사람, 비판적인 글을 올린 사람, 그런 사람을 디지털 지갑을 그냥 클릭 한 방으로 동결시키면 됩니다. 물 한 병도 못 사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부의 반기를 드는 사람들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가지고 체제 유지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걸 결사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만은 아닌 게 이거를 이미 빠르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가 있죠.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중국이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이미 안면 인식 감시 카메라망이 대도시 위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중국 인민들 그죠? 일거수일투족을 카메라가 쫙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는 그거를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별점 시스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다가 천안문 광장 가다가 가스 버너에 라면 물 올렸는데 끄는 거 깜빡했네. 그러면서 급하게 집으로 운전을 빡 하는 거예요. 근데 분노의 질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집에까지 분노의 질주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공안에 걸렸어요. 속도 위반으로 걸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법을 어기면은 사회 신용 시스템 점수를 깎아버려요. 그 정도는 뭐 양반이죠. 그죠? 정부에 대한 뭐 비판글을 쓰거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 신용 시스템 점수를 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점수가 낮으면은 기차나 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 학군 좋은데 학교도 못 보내요.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CBDC, 국가가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디지털 화폐를 또 연동을 시키죠. 그러면은 정부나 체제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 계좌를 갖다가 클릭 한 방으로 바로 동결시킬 수 있어요. 이미 정부에서 개인의 경제활동 다 파악하고 있으니 호들갑 노노. 당연하죠. 뭐 여러분들 폰에 있는 사진 이런 것까지 다 압니다. 그냥 뭐 호들갑 노노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뒤에서 몰래 하는 거랑 대놓고 해가지고 센터를 깔아 들어오는 거랑 다른 거지. 정부에서 그걸 알아도 법적으로 이거를 센터를 깔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범법 행위를 갖다가 정부에서 그거를 나 감시하고 있어 하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부가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거를 하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들어온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급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중국이 권위주의 국가라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제 말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정부에서 마스크 끼라니까 마스크가 없어서 못 꼈잖아요. 사람들이 마스크 살라고 그죠? 약국 앞에 쫙 서가지고 없어서 못 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까 없어서 못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아니면은 이런 북미 쪽은요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그 시민들의 생각이 한국 스타일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강제로 마스크를 씌우고 백신을 꼽으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요 북미 쪽 사람들은.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래 살아본 결과 한국에서 생각하는 자유랑 미국이나 북미권에서 생각하는 자유의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약간 그 유교적인 전통이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생긴 그런 문화적 현상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 지배나 아니면은 전쟁이나 가난이나 혼란의 세월을 진짜로 짧은 시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런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은 개인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도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 국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은 내 자유, 내 이웃의 자유, 우리 가족의 자유도 없을 것이니까 나 한 사람이 조금 불편해도 우리를 지키자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안 껴가지고 내가 백신을 안 맞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내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뺏을 권리는 없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안위를 고려를 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 틀을 먼저 생각하고 자유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정의라든지 역사적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심 굉장히 빡센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We are the only free country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는 Constitution, 그러니까 헌법이라든지 Bill of Rights 같은 그런 권리 장전, 그러니까 수정 헌법이죠. 그런 거랑 많이 엮여 있는 건데 오늘은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애들이 생각하는 자유는요, 국가나 권력의 강제나 간섭 없는 상태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국가의 간섭이나 권력의 강제가 없는 상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국가가 선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아무리 국가가 시민들의 편의, 시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한 그런 선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국가의 권력이 커지면은 반드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다. 라는 불신이 깔려 있어요. 개인의 자유라고 하면은 내가 살고 싶은 곳에 거주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동하고 싶은 것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이주하고 싶다. 아니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눈치 보지 않고 말하겠다.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아니면 종교의 자유 같은 거. 내가 뭐 사이비 종교든 뭐든 간에 오이비 종교든 아이비 종교든 간에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유 같은 것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마냥 백신을 맞으면 무슨 거기에 이상한 약물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게 뇌를 조절해가지고 복종하게 만든다. 그거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다수 백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오랜 시간 검증이 안 된 이 물질을 갖다가 강제로 아니면은 심각한 불이익을 줘가지고 경제 활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불이익을 줘가지고 백신을 맞게 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꺾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보잖아요. 주민등록증요? 예? 16세가 되면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사진 찍고 거기에 숫자가 새겨져 있는 죄수번호 같은 주민등록증이요? 성인이 되면 입영영장이 날라온다고요? 예비군 훈련이요? 민방위 훈련이요? 공인인증서요? 아니 웹사이트 회원 가입하는데 폰이 필요해요? 근데 폰을 개통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왜 알아야 돼요? CCTV 감시 카메라요? 블랙박스요? 무인 카메라요? 전수조사 동선 추적이요? 예? 새벽에 외로울 때 하는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못하게 정부가 유해 사이트로 막는다고요? 예? 다 큰 성인인데요? 아니 그거는 유산소 운동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 탄압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 입장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유로 해석을 하면은 이런 게 다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부가 하나 둘씩 선한 명목으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 어떤 보호를 처음에 앞세워가지고 하나 둘씩 선한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정부가 변질돼서 그런 권력을 악용하기 시작할 때 시민들이 직접 정부에 대항해서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의 이런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배경에 깔아놓고 미국이랑 자유의 개념이 비슷한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1월에
캐나다랑 미국을 넘나들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물류 운송 업무를 보는 트럭 운전사들이 단체로 정부 상대로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들고 일어났냐면은 당시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으면은 이 양반들이 출근을 못 한다고 이제 일괄적으로 정부가 이제 방침을 내린 거예요. 근데 트럭 운전사들 중에 아니 우리는 어차피 하루 종일 운전만 하고 혼자 운전만 하고 승객을 태우는 일도 아니고 장거리 배달 뛰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거 백신을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냐고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출근하고 손님 응대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백신을 꼭 맞아야 하냐, 왜 백신을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른바 자유호송대 시위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는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만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캐나다 시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위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럭 시위대가 캐나다 수도 오타와 도심이랑 그 다음에 미국 국경 쪽에 트럭으로 가두리를 하는 거예요. 점거하고 강력한 시위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쪼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입구를 막으니까 SCB가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 운송이나 교통에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캐나다 대통령이었던 저스틴 트루도가 비상사태를 발동합니다. 비상사태.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받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긴급 명령권을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트루도 정부가 사법부 영장도 없이 비상사태법으로 트럭 시위대에 참여한 운전자들 은행 계좌를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운전사들 돈이 완전히 묶여버리니까 순식간에 트럭 운전사들은 시위 중에 마실 물이나 뭐 샌드위치 한 쪼가리 살 돈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처자식들은 마트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려고 해도 돈을 쓸 수 없게 은행 계좌가 동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은행 계좌를 동결시킨 거에 대해서 연방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캐나다 정부가 권한을 남용한 거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연방 법원 입장에서 트럭 시위대가 무슨 뭐 심각한 폭력이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존재도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인해서 위법이라고 결단이 난 것도 아닌데 정부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연방 법원의 의견에 의하면. 자, 그래서 이 사례를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만약에 이게 CBDC가 정착이 돼버리면은 영장이나 헌법상 기본권 무시하고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세력이나 조직이 있을 때 정부가 마음먹고 계좌 동결시키거나 아니면은 디지털 화폐를 못 쓰게 담글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권력이 너무 강력해지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저번에 미국이 중동 전쟁을 끊을 수 없는 이유라는 영상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자, 그 영상 댓글에 스테이블 코인이랑 CBDC가 비슷한 거다, 뭐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둘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접근법부터가 다릅니다. CBDC는요, 정부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미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런 화폐같이 정부에서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모든 사용자 거래 내역이라든지 거래 물품이나 서비스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막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거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이 법으로 많은 장치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큰 차이가 CBDC는 여러 가지 이제 비리라든지 검은 돈 같은 그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예 현금, 현찰, 종이 돈을 갖다가 완전히 대체한다. 그런 독점성의 성향이 강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요, 기존의 현금은 그대로 놔두고 디지털 화폐를 또 다른 옵션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그런 확장성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독점성을 중심으로 두는 거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가 2039년까지 전기차로 완전 전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독점성이라는 거고, 전기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고, 하이브리드 타고 싶은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타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맥락은 확장성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떤 정책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고 편리하고 빠른 디지털 화폐 옵션을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맥락에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CBDC는 도구에 불과함, 도구만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소송 걸리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도구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장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헌법을 수정한다, 뭐 개헌을 한다, executive order로 그걸로 이제 추진을 하고 어떤 명목으로 하나 둘씩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그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죠.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모르고 가드를 내리고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분해돼 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태까지 올 수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CBDC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범죄 예방이나 편의성 측면이나 세금 감면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점들을 취할 때 반대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쳐맞아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디지털 화폐가 무조건 작은 규모라도 처음에 시행이 되다가 결국에는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거 정착됩니다. 워낙에 이거는 이제 많은 정부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같이 사이즈가 큰 나라, 그리고 미국같이 세계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고 싶은 나라에서 이거를 그냥 좌시하고 있을 그런 나라가 아니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전 세계에서 또 이거를 또 흐름에 따라올 거거든요. 끝내는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장단점들을 모르면은 그냥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동의하고 나중에 악용할 때 찍소리 못하고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단점을 알고 견제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CBDC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